계약서요? 그건 형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공동개발국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에 서울 KAI 본사 회의실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8조 원 규모의 분담금, 6년간의 공동개발 파트너, 동남아 최대 방산 협력국이라는 타이틀.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KF21의 첫 번째 해외 운용국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필리핀?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요?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인도네시아 측 대표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48시간 뒤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KF21 최초 수출국 필리핀 확정, 24대 도입. 더 충격적인 건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고작 12대, 그것도 후순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은 왜 6년 파트너를 밀어내고 필리핀을 선택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재미와 감동을 드리기 위해 일부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나탄 리난드라입니다. 47살 인도네시아 국방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죠. KF21 보람의 공동개발 전략 분석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날,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7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태극기가 5월의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회의 테이블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은근히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죠. 외교적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 돈이 필요한 나라야. 8조 원이 넘는 분담금, 그게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지. 우리가 손을 떼는 순간 저들은 곤란해질 거야. 회의실 안에는 12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위로 생수병과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한국 측에서는 국제계약 총괄인 라메스 싱이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옆으로 생산전략본부장 도윤과 법무팀장 선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저와 법률고문인 메리암, 그리고 공군 준장 아구스가 함께했죠. 아구스는 군복 차림이었는데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메스라는 사람, 첫인상이 참 묘했습니다. 52살이라고 들었는데 인도계 한국인이라더군요. 표정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돌로 깎아 만든 조각상 같았죠. 서류를 넘기는 손놀림조차 기계처럼 정확했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울 날씨가 참 좋군요. 자카르타는 요즘 우기라서 매일 비가 쏟아지거든요. 가벼운 인사치레였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라메스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스몰토크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이요. 리난드라 연구원님, 오늘 의제는 기체 인도 일정 조율입니다. 현재 납부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율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제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풀었죠. 이건 분명 협상 전략이야. 압박용 멘트일 뿐이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공동개발국이잖아요. 6년이 넘도록 함께 이 프로젝트를 끌어온 파트너라고요. 176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했고 수천억 원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설계 회의에도 참석했고 시험 비행 데이터도 공유받았죠. 그런 우리를 한국이 함부로 대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창밖에 태극기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붉은색과 푸른색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에게 압박을 넣는다고? 웃기는 소리지. GDP만 따져도 우리가 더 크잖아. 그때 제 옆에 앉은 메리암이 조용히 제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경고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38배 법률 전문가, 계약서에 쉼표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나탄, 저 조항 봤어요? 17조 사망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계약서 세부 조항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큰 그림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죠. 메리암은 입술을 꾹 다물며 다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라메스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조항을 가리켰죠. 현재 인도네시아 측 납부율은 15%입니다. 당초 계약상 이 시점에서는 40%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국내 예산 편성 절차가 좀 지연됐을 뿐이에요. 곧 정상화될 겁니다. 라메스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담담하게 다음 문장을 이어갔죠. 납부율에 따라 인도 순위가 조정됩니다. 이건 계약서 17조 3항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거리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이건 그냥 협상이야. 을에 있는 압박 전술이지. 결국 한국도 우리가 필요할 거야.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자카르타로 돌아온 건 서울 회의가 끝나고 3일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날아오는 동안 저는 계속 라메스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무표정하게 계약 조항을 읊조리던 그 얼굴이요. 하지만 비행기가 자카르타 상공에 도착할 무렵에는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익숙한 열대의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자 저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국방부 본관 4층 회의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샤프리 장관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도니 차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있었죠. 아구스 준장은 창가 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메리암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고요. 저는 브리핑 자료를 손에 들고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서울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이 납부율을 언급했다는 것, 인도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협상 전략일 뿐이라는 것.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죠. 아구스 준장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의 군복에 달린 별이 형광등 빛에 번쩍였죠. 협상 전략이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보고 쪼르라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는 한국이 우리를 절대 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개발국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근간이에요. KF-21이라는 이름 옆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함께 새겨져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샤프리 장관이 턱을 괴며 물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운 분이었죠. 그래서 필리핀 얘기는 나왔나? 필리핀이라는 단어의 회의실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냥 구매 희망국일 뿐입니다. 우리와는 급이 다르죠. 공동개발국과 단순 구매국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먼저 받는 게 맞습니다. 아구스가 씩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필리핀이 뭔데? GDP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나라잖아. 걔네가 24대를 사겠다고? 돈은 있는 거야?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회의실에 가벼운 웃음이 번졌죠. 그때만 해도 필리핀은 우리에게 그저 우스운 경쟁자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꾸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도니 차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항상 숫자를 먼저 따지는 사람이었죠. 근데 납부율이 15%라면서요? 40%가 되어야 할 시점에 말입니다.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국회 승인이 좀 늦어졌을 뿐이에요. 한국도 그 정도는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데요. 그때 구석에서 메리암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메리암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17조 3항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납부율 미달 시 인도 순위가 자동 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조항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살짝 짜증이 났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메리암 씨,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국제방산 협력에서 글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적 고려,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메리암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샤프리 장관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툭 쳤습니다. 좋아. 일단 지켜보자고. 한국도 바보는 아닐 테니까 우리 중요성을 알겠지. 조나탄, 계속 상황 주시하고 보고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메리암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나탄, 한국 사람들 약 보면 안 돼요. 저 사람들 계약서 가지고 장난 안 쳐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언제 이를 그르친 적 있어?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 메리암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카르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제 아파트 발코니에서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이 우선이야. 그건 상식이지. 필리핀 따위가 우리를 앞설 리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가 잡힌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2024년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서울은 후텁지근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끈적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카르타의 습기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이번에는 저 혼자 왔습니다. 메리암은 자카르타에서 다른 계약 검토 건이 있다며 동행하지 않았고 아구스 준장은 국내 행사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혼자 오는 게 더 편했습니다. 메리암의 걱정 어린 눈빛도 아구스의 허세 섞인 발언도 없이 제 방식대로 협상을 이끌 수 있으니까요. KAI 본사 7층 회의실은 한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라메스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도유는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선우는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로 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납부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어요. 라메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향후 12개월 내에 미납분 전액을 완납하겠습니다. 대신 인도 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개발국입니다.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신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개월이면 충분히 현실적인 기간이었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온 내용이었거든요. 라메스가 제안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천천히 훑는 게 보였죠. 3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제안서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도 순위 조정은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확정이라니요? 아직 협의 중인 거 아닙니까? 라메스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자동 조정 조항입니다. 납부율 미달 시 인도 순위가 조정된다는 건 처음부터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잠깐요. 우리는 6년 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176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했고 설계 회의에도 참석했어요. 그런 우리를 단순 구매국보다 뒤로 미루겠다는 겁니까? 라메스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단순 구매국이라고 하셨는데 필리핀은 계약금 전액을 이미 완납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충족한 쪽이 우선권을 갖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회의실 안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죠. 라메스 씨,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신뢰,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게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우방입니다. 그걸 무시하시는 겁니까? 라메스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연민도 없고 적대감도 없는 그냥 텅 빈 것 같은 눈빛이었죠. 리난드라 연구원님, 신뢰라는 건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그건 약속이 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신뢰를 말씀하시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목구멍에 돌덩이가 막힌 것 같았죠. 도윤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분 24대는 이미 필리핀 측에 배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12대는 그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4대와 12대.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공동개발국인데 고작 12대라고. 그것도 후순위로.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나 봐요. 라메스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협의가 필요하시면 공식 채널로 연락 주십시오.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한 달 전에는 그 깃발이 우습게 보였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미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 소식을 들은 건 2024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떠 있었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사무실에서 저는 무심코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KF-21 보람의 최초 해외 운용국 확정, 필리핀 24대 도입 계약 체결.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질러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단어가 화면 위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이 첫 화면에 떠 있었죠. 한국 측 관계자들과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게 보였죠. 그 웃음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리핀은 계약금 전액을 현금으로 완납했고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체를 인도받기로 했다는 거였죠. 최초의 해외 운용국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4.5세대 전투기 보유국이 된다는 수식어도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12대 도입 예정, 인도 시기 미정. 인도 시기 미정. 그 네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힘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어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구스 준장이 성큼성큼 들어왔죠. 군화 소리가 바닥에 쿵쿵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조나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죠. 아구스가 제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펜꽂이가 쓰러졌어요. 필리핀이라고? 그 작은 나라가 우리를 앞질렀다고? 이게 말이 돼?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어요. 아고스가 이를 갈았습니다. 사전 통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공동개발국이야. 6년을 함께한 파트너라고. 그런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 저도 분했습니다. 정말 분했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한 구석에서 메리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약서 17조 3항이요. 납부율 미달 시 인도 순위가 자동 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때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죠. 리난드라 연구원님, 장관님께서 지금 즉시 올라오시랍니다.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장관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샤프리 장관은 창가에 서서 자카르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섰죠. 장관님, 부르셨습니까? 샤프리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평소에 날카로운 눈빛 대신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주름진 얼굴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조나탄, 자네가 상식이라고 했지? 공동개발국이 먼저 받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장관이 길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상식대로 한 거야. 돈을 낸 사람이 먼저 받는다. 약속을 지킨 사람이 우선이다. 그게 저 사람들의 상식이었어. 우리만 다른 상식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서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장관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인도네시아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붉은색과 흰색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024년 8월,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협상가였습니다. 당당하게 테이블에 앉아 조건을 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읍소하러 가는 사람이었죠. 그 사실이 비행기 안에서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8월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KAI 본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아무도 제가 얼마나 초라한 심정으로 이 도시에 왔는지 알지 못하겠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라메스, 도윤, 선우. 석 달 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대로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유를 부리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밤새 준비한 수정 제안서였죠.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6개월 내에 미납금 전액을 완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비시설 투자건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죠. 라메스가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죠. 1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인도 순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렵다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입니다. 그 안에 다 해결하겠다고요. 라메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난드라 연구원님, 필리핀 측과의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생산 라인 일정도 확정됐고요. 이 시점에서 순위를 바꾸려면 필리핀 측과의 계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옆에 앉은 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생산 일정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현재 생산 라인은 2025년 상반기부터 필리핀 물량 24대를 우선 제작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물량 12대는 2027년 이후로 잡혀 있고요. 이걸 바꾸려면 전체 라인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년을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 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팀장답게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였죠. 계약서 23조에 따르면 인도 일정 조정에 대한 이해 제기는 납부 조건 충족 후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측 납부율로는 이해 제기 자격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약서라는 두 글자가 저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쇠사슬처럼요. 저는 마지막으로 라메스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동정의 기색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이었죠. 라메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난드라 연구원님, 저희도 이 상황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모든 조건은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었고 양측이 서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계약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저는 빈손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죠.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에서의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무력감만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죠. 필리핀 국가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리난드라 연구원님이시죠? 저는 막스 로렌조입니다. 필리핀 국방부 방산협력국장이에요. 필리핀이라는 단어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대체 왜 이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걸까요? 막스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마침 저도 서울에 와 있거든요. 커피 한잔 하시죠.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필리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앞질러간 나라잖아요.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낙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막스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건장한 체격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막스는 카페라테를 주문했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도네시아 상황, 저도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승자의 여유로운 위로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한테 뭘 말씀하시려고요? 막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뭔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돈을 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막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필리핀이 부자 나라인 거 아시잖아요. 아니, 사실 가난하죠. GDP로 따지면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작습니다. 국방 예산도 빠듯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전액을 현금으로 완납하셨습니까? 막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죠. 쉽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른 예산을 깎아야 했거든요. 교육 예산, 인프라 예산, 이런 것들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왜 전투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냐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막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요. 나중에 돈을 내겠다, 상황이 나아지면 내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뢰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라메스도 같은 말을 했었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돈을 내신 거요. 막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부심이 묻어나는 미소였죠. 후회요? 전혀요.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 최초로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것도 공동개발국보다 먼저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부끄러움과 분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막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리난드라 연구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한국 사람들은 원칙대로 합니다. 그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죠. 약속을 지키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그게 저희가 배운 거예요. 막스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요.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나탄, 국제사회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믿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시간의 비행 내내 창밖만 바라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막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희는 그냥 돈을 냈을 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원칙대로 합니다. 약속을 지키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비행기가 자카르타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었죠.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메리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리암 씨,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자카르타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메리암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지만 조용해서 이야기하기 좋았죠. 저는 나시고랭을 시켰고 메리암은 미고랭을 주문했습니다. 메리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출장 어떻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됐어. 완전히 막혔어. 메리암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메리암 씨, 솔직히 말해줘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요. 메리암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알고 있었어요. 계약서를 처음 검토했을 때부터요. 17조 사망은 명확했거든요. 납부율 미달시 인도 순위 자동 조정. 거기에 예외 조항은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넘어갔죠? 메리암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여러 번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조나탄 씨도 아구스 준장도 장관님도요. 다들 공동개발국이니까 괜찮을 거라고만 했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메리암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계약서는 형식일 뿐이라고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오만했던 건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한국을 얕봤어요. 아니, 계약이라는 걸 얕봤던 것 같아요. 메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저 사람들 방식이에요. 감정이나 관계로 협상하지 않죠. 냉정해 보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규칙이 명확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밤거리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죠.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지만 제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메리암 씨, 나 사실 그동안 한국을 원망했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6년이나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메리암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필리핀 사람을 만났어요. 막스 로렌조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한국은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원칙을 지킨 거였어요. 약속을 지킨 쪽에게 먼저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뒤로 미루고.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메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이 개입된 결정이 아니었죠. 그냥 계약대로 한 거예요. 저는 나시고랭을 한 숟갈 떴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죠. 음식을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처음부터 약속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납부 일정을 제대로 맞췄다면요. 메리암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가 최초의 해외 운용국이 됐겠죠. 필리핀이 아니라 우리가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에요. 한국 탓이 아니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메리암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했죠. 조나탄 씨가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자카르타 국방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한 편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KF21 공동개발 사업 분석 보고서, 인도네시아가 배워야 할 교훈.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난 굴욕, 서울에서의 막다른 협상, 막스 로렌조와의 만남, 그리고 메리암과 나눈 대화.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외교적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였다. 우리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에 안주했고 계약이라는 약속의 무게를 과소평가했다.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원칙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원칙은 단순했다. 약속을 지킨 자가 먼저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메리암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죠. 조나탄 씨, 보고서 다 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방금 끝냈어요. 메리암이 제 책상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메리암이 마지막 문단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잘 썼네요. 솔직하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요. 메리암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써야 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메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메리암 씨, 나 요즘 자주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메리암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됐을까요? 어떻게 미국이나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을까요?
메리암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뛰어나니까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신뢰가 있어야 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하고 납기일을 맞추고 품질을 보장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믿는 거예요. 폴란드도 호주도 사우디아라비아도요. 그리고 필리핀도요. 메리암이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결국 신뢰가 경쟁력인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이긴 나라가 아니에요. 총이나 미사일로 이긴 게 아니죠.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 신뢰로 이긴 나라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메리암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결론 보고서에 넣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렇게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읽었습니다. 신뢰를 지킨 나라만이 하늘을 갖는다. 이것이 KF-21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교훈이다. 메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문장이네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 멀리 비행기 한 대가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을 우리 전투기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도 변해야겠죠.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 아래에 부제를 하나 덧붙였죠. 국가적 수업료,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헛되이 치른 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